음악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가 있지만 러시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하면 단연 차이콥스키를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가장 러시아적인 작곡가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러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음악가인 이유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작곡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차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하면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있지만 러시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하면 단연 차이콥스키를 1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가장 러시아적인 작곡가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최고의 작곡가다 하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겠지만 가장 러시아적인 작곡가다 하면 아마 림스키-코르사코프나 무솔그스키 같은 사람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차이콥스키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그리고 그가 러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음악가인 이유는 그가 가장 유럽적이고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작곡가이기 때문에 차이콥스키가 중요한 것인데요. 아마 다른 서유럽 작곡가와 비교를 하자면 모차르트가 가장 차이콥스키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차르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음악이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앞선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후발주자였습니다. 한참 뒤에 차이콥스키가 러시아가 대두되었을 때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이 러시아의 문화, 음악을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달음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차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보다 차이콥스키가 요게 낫다? 사실 못한데요. 정말 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콥스키는 평생 모차르트를 너무나 존경해서 모차르트가 프라하에서 돈지오바니를 썼던 집이 있는데요. 그곳 앞에 방문했다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정말 차이콥스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럼에도 차이콥스키가 글쎄 모차르트보다 좀 더 내세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레라는 것이죠. 발레 하면 러시아, 볼쇼이 발레, 마린스키 발레 이런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차이콥스키가 모차르트와 또 다른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차이콥스키 곡은 이탈리아 기상곡, 1812년 소곡 이런 곡들이었습니다. 한 15분 남짓되는 그런 길이라 글쎄 그것도 좀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1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곡이랄까요? 흥미진진한, 그리고 아마 일부 분들은 다 들어서 나 이 곡 알고 있는 곡이야, 영화나 광고나 여러 매체에 쓰였던 음악들이니까 특히 나폴레옹 전쟁을 소재로 한 1812년 소곡, 대포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고 또 많은 영화에서 그런 장면에 사용되곤 하는 곡인데요. 사실은 이 유명한 곡 차이콥스키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의 전승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가 위촉한, 너 이거 써 그러고 시킨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술가들은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뭔가 요청을 받아서 쓰는 거가 그렇게 늘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마침 그때 자르가 암살당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1812년 소곡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뒷배경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작품들도 있는 것이죠. 차이콥스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발레죠. 3대 발레는 그야말로 발레라는 예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이런 곡들을 가지고 제가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곡들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너무 뻔한 대답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답, 아니면 나는 공감이 별로 안 가, 이러기 십상이고요. 제가 특별히 이런 기회에 클래식 클라우드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은 차이콥스키가 11개나 되는 오페라를 쓴 작곡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작곡가든지 오페라를 쓴 사람들은 오페라에 가장 공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종합적이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작품인가 동시에 제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대단한 오페라 애호가라고 해도
차이콥스키가 썼다고 하면 예브게니 오네긴과 스페이드의 여왕, 이 두 가지 정도 작품밖에는 모르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나머지 한 8, 9곡을 열심히 접하면서 와, 내가 왜 이런 광맥을 그동안 몰랐을까? 차이콥스키가 역시 내가 그동안 쓴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이 작품들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많은 오페라 그 중에서도 어느 거 하나를 고를 수는 없지만 역시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음악이 그야말로 전 유럽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푸시킨을 두는데요. 차이콥스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평생 푸시킨을 옆에 두고 읽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작 예브게니 오네긴을 음악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콥스키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정말 너무나 잘 해냈습니다. 예브게니 오네긴을 다 듣고 나면 더 다른 오페라 없을까?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 여왕은 어떨까? 그런 식으로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두 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실 어디를 가도 차이콥스키와 연관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어려서 자라서 공부를 한 도시고요. 또 황실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을 그곳에 가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는 가르치면서 또 여러 집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볼쇼이 극장이나 마린스키 극장 같은 차이콥스키의 작품이 연주된 그런 장소도 가볼 수 있겠고 운이 좋으면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푸시킨 박물관에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푸시킨 박물관에 가면 차이콥스키가 가장 존경했던 작가이자 또 자기의 삶과 정말 겹치는 이 푸시킨이라는 작가 그리고 그가 창조한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모스크바에서 한 교외로 조금 아마도 서울에서 파주 출판도시를 가는 것 정도의 위치에 차이콥스키가 만년을 살았던 클린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클린이 현재 가장 중요한 차이콥스키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비창교향곡을 작곡했고요. 작곡한 곡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초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만년의 모습이 가장 잘 남겨져 있고 많은 유물들이 정말 다 미처 전시해 놓을 수 없어서 지하 수장고가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은 또 다른 박물관에 나눠서 보관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클린 박물관이라서요. 어렵지 않게 꼭 한번 방문해 보실 만한 곳이라고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곡가가 음악을 쓰는 데 있어서 저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넓이는 러시아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겠죠. 얼마나 러시아가 광활한가. 거기서 아무리 둘레를 둘러봐도 눈에 걸리는 것이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가령 설원이라든가 아니면 깊은 숲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러시아처럼 끝없는 설원이라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숲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 출신의 차이콥스키가 높이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차이콥스키가 러시아에 머문 시간보다 사실은 훗날 유럽에 머문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런 유럽의 여러 곳들, 이탈리아나 독일의 여러 곳들이 차이콥스키의 주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알프스였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를 보고 차이콥스키는 아주 웅비하는 그런 호연지기 또는 베수비오 화산 같은 이탈리아의 장소에서 지옥불, 바로 만프레드 같은 교향곡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알프스나 화산, 이탈리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가운데 깊이, 저는 사색과 독서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동기간, 끝없는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차이콥스키는 책을 읽고 다른
자기가 극복해야 할 작곡가들의 악보를 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 되지만 차이콥스키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더러 차이콥스키는 악보를 보는 것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죠. 바로 그것이 차이콥스키의 깊이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유럽의 어느 작곡가보다 차이콥스키가 넓고 높고 깊게 작품에 몰두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